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시적 폐하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약. 59회 나는 천재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 준비하시삼. 그렇게 문자를 보냈었죠. 오늘 한 주간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이게 너무 오래했다. 59회 아닙니까 오늘이? 이거 뭐게? 근데 59회를 진행하는 동안 어떻게 변하지 않고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피곤해하는지 다들 지금 피곤해하고 있는데 왜 아침에 찍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침 일찍 몇 시인지 하면 깜짝들 놀라실걸요? 아 그래? 아침 일찍이라고. 아침인가? 어쨌든 오늘 새벽 시간에 항상 새벽에 촬영하고. 그렇군요. 오늘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인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최 사장님 언젠가부터 자기소개 빼고 자기소개 안 해도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야, 우리 그 격주로 하잖아. 자기소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있었던 일 얘기하고. 아 근데 뭐지?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 이름도 말 안 해요? 야, 안 했었어. 야, 우리 59회 동안 했었는데. 그랬어요? 소개 한번 하고 한 주간 뭐 있었는지 하고 반복했었지. 저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아. 김도인, 이거 59회 했는데 지금 정신을 지금 차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알았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저부터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셨나요? 뭐가요? 일본 소니에서, 응? 그 인류를, 네네. 인류에게 여자친구를 선물했어요. 소니에서. 못 보셨어요? 그 왜 있잖아.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래가지고, 오큘러스 리프트도 그거 하나고, 이렇게 뒤집어 쓰면 보이는 거. 네. 근데 소니도 만들었었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프로그램도 나왔어. 그러니까 요번에 공개했는데, 썸머 레슨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가상의 여자친구가 나와서 음악 레슨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자친구만 나와요? 남자친구. 야, 모르겠네. 일단 그래서. 남자친구는 안 나와요?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류에게 여자친구를 선물했다.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은 아닌가. 얼마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업.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안경 같은 걸 쓰고 있고 내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진짜 옆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정말요? 그렇지. 음악만 가르쳐줘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왜 빨리 개발하세요? 그럼 게임이 안 팔릴 거야. 나올 수도 있죠. 덕담의 게임.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게임. 그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 이제 시판된다고 하는데 오큘러스 리프트 사장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스스로 이제 저건 실제일 거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데 오큘러스 리프트 내년에 나오는 거 실제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래. 저건 진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너무 사실적이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빠져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 주간 그런 기사를 검색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돈 모아야겠네. 최 사장은 그런 기계가 없어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무슨 의미지? 변태야. 점점 이상해지는. 인간의 상상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 감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도인 어떻게 지냈어? 저 되게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네네. 웬일이야? 여행도 갔다 오고 진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도 마시고 오큘러스 리프트 영화도 한 거 보고. 말고 진짜 현실에서 뭐 했냐고. 포장 좀 해봤어요. 너무 이거 한 주간 뭐 했었는지 항상 뭐 물어보셔가지고. 그래? 한 주간 뭐 계속 일했습니다. 그랬어요? 2주 연속 일하고 있고 위경련이 왔었고 그리고 가위도 눌리고. 그래요? 네, 아주 되게 진짜요? 화려하게 잘 보냈어요. 가위 눌렸어요? 네네. 뭘 봤어? 가위 되게 오랜만에 눌렸는데 가위에서 이제 깨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눌리는 상태가 한 10번 정도 반복된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영적 실체 같은 게 보였나요? 근데 원래 그냥 저는 뭐 가위 눌릴 때 뭘 보고 그러진 않는데 이번에 막 되게 환청 막 이런 게 들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신비 체험했습니다, 지난주에. 환청에서 뭐라 그래?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오큘러스 리프트를 사라. 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왔다. 난 진짜. 그렇구만. 네. 알겠습니다.
아유, 힘들게 보냈구나. 재밌게 보냈어요. 다채롭게. 네. 별로 무섭진 않으세요, 그런 거? 네, 무섭지 않으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그 가해가 눌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나중에 깨려고 막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알았어, 됐다. 피곤하니까 그냥 계속 눌러라. 고생하고 있구만. 알겠습니다. 슬픈 얘기 들었고. 뭐야? 깡 선생은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주에? 응. 뭐였지? 격리되셨었잖아요. 맞다. 격리 잘 됐습니까? 탈출도 하셨습니까? 잠깐 자가격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정말로?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강 돌아다니기도 선생은 좀 힘들고. 좀 이제 좀 주변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괜찮아진다고요? 예. 조금 이제 바쁜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잘 되셨어요. 잘 됐네. 예. 그럼 이제 지대 넓얏의 24회 특집으로 오늘부터 하는 건가? 근데 보통 SNS 같은 거 안에서 SNS를 하시면 보통 그러니까 남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상대적 행복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위로와 네네. 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네. 감사를. 그래. 독실이는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 네. 우리 아웃사이더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지난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1년을 넘게 한 게 티가 나잖아요. 우리 59회인가요? 59회. 예. 티나요? 59회는 얼마 안 됐네. 왜 1주년 특집이 52회쯤에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맞아요. 수학적인. 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랑 은근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몇 명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동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웃사이더님 친구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 오큘러스 리프트 안에 있는 친구 갑자기 말고 배신감 느꼈어요. 친구 있다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친구라든가 이렇게 있었는데 혹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보다 우리 방송을 더 1회부터 정주행을 했고 다 들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은 거예요. 제 이야기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실제 친구들보다? 네, 실제 사람들보다, 3D 사람들보다. 나도 사야지. 키보드와 모니터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내가 한 말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면 몇 시간 이상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100시간 넘겠지. 그치. 최소한, 제 말만 해도 10시간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이게 되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겁도 나고. 지난주에 무슨 일이 했냐고 물어봤더니 딴 얘기라고 했어요. 그걸 느껴서 기분이 잘 이상했습니다. 느낀 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맨날 한 주간 뭐 있었는지 물어봐도 제일 싫어. 영양가 없는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고 뭔가 하고. 특별 활동을 준비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천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김도인 나는 천재다. 율곡이 해가지고. 네. 또 평이 좋았어요, 그죠? 요즘에는 다 계속 평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 AS 해줄 만한 거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준비할게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 기로 날 때? 네. 알겠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깡 선생이 놀라운 천재를 준비했다고. 기대돼. 도대체 누굽니까? 두구두구. 저도 지난번 율곡이 편에 좀 참석 못해서 아쉬워서. 네, 맞아요. 그 방송을 들어봤는데요. 네. 김도인님의 어떤 내공과 매력이 폭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김도인님의 개인 방송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김도인 채널. 네, 김도인 라디오. 여기는 김도인입니다. 네.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이 얘기 적당히 안 할 거야. 그래도 깡 선생이 더 어마어마한 사람을 준비했다는데. 근데 이제 잘 들어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율곡 2라는 분께서 천재라는 점은 제가 부정은 할 수 없는데 결국에는 율곡 2 분께서도 인간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천재는 아니다. 예. 천재긴 천재죠, 인간으로서는. 예. 인간으로서요. 인간으로서는 천재지만. 또 무슨 말이지? 기대돼. 아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천재는 감히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예, 이른바 반신반인이라고 하죠. 박정희? 하지 마.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반신반인이 참 많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분들이 다 반신반인이죠. 네네. 예,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걱정되는데 뭘 준비했길래 저런 얘기를 하지? 우리나라도 반신반인이 많아요. 네네. 예, 우리나라도 김할지,
김열지? 예. 너무 고구려 오랜만에 계곡 들어본다. 뭐 주몽 이런 분들이 다 신의 아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또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신화 속의 인물들인 거고 실존했던 반신반인이 계십니다. 예. 만화 속에나 나오는 세계 정복의 야역을 실제로 거의 완성할 뻔했던 남자. 네. 이분의 스케일이나 야심에 견주어 보면 4대강 사업 따위는 동네 개청 개발 사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요? 걱정되는데. 기병대를 임요한 선수가 마린 컨트롤 하듯이 네네. 지휘한 역대 최고의 지휘력을 갖춘 영웅. 예.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인가? 걱정되는데. 예. 세계의 끝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대정복 사업을 펼쳤던 낭만적인 청년 이야기입니다.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만해요. 내가 뭐가 돼. 이게 뭐야. 이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시죠. 알렉산더 대왕? 예. 잠깐만. 알렉산더 대왕 하기로 돼 있었나? 원래 그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정치천재 김영삼. 그거 해준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바뀌었어? 근데 스케일이 너무 작아. 알렉산더에 비하면. 그거 기대했는데. 네. 알렉산더군요. 이분은 반신반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정치 천재 김영삼이 그래도 반신반인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그때 깡 선생이 그거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갖다 붙이지 마. 그래서 알렉산더 천재죠. 대왕. 김영삼 전 대통령님도 예. 그렇죠. 화려한 스케일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우리 반도에 그쳤다 그 스케일이 예, 그런 분이시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의 어떤 천재성을 이해하려면은 배경적인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께서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한 부분이 사실 전쟁 쪽이거든요. 네. 근데 역사책을 읽어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다. 이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 정도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것 말고는 기록이 없어? 더 자세하게 있는데, 예. 근데 그 짧은 기록만 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천재적인 존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흔히 말하는 밀떡들이라는 표현 아세요? 밀떡? 밀떡이요? 예, 밀리터리 덕후. 예. 똑실이. 똑실이? 밀떡이잖아. 덕후, 난 왜 세상의 모든 덕스러운 것들 저한테 왠지 어울려. 뭐 군사 무기라던가 막 전쟁의 역사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열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밀리터리 덕후들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내공 수준에 비하면 제가 많이 모자라겠지만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예. 기대됩니다. 그래서 또 아주 먼 옛날로 떠나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역사의 시계바늘을 기원전 4세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많이 어디서 듣던 패턴인데. 나는 위대하다 패턴 아닌가? 알겠어요. 예. 지중해 지역으로 가보면 당대 최강의 제국이 어디였을까요? 언제? 한 기원전 4세기경. 중국. 그렇죠. 중국도 그때 뭐 나름대로 컸고요. 인도 쪽에도 큰 문명이 하나 있었고. 하지만 당시에 최고 선진 문명이 어디였을까요? 오늘날의 미국 같은. 이집트. 로마? 로마 기원 후구나. 네. 예. 이집트도 뭐 번성하긴 했지만 그렇죠. 페르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라크, 이란 지역이에요. 네. 예, 뭐 맨날 뭐 폭탄 테러 뭐 아니면 뭐 옛날에는 사담 후세인 이런 걸로 유명해가지고 중동. 예, 중동 지역인데요. 이 기원전 한 2500년경부터 한 서기 한 초까지는 이쪽 지역이 사실상 문명의 최고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진 문명 기술을 가지고 있던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제일 잘 나가는 동네야. 막 뉴욕, 뭐 라스베가스 이런 도시들도 다 거기 모여 있고요. 최고의 도시 문명들도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 발달된 그런 지역 제국들이 뭐 여러 제국들이 있었죠. 바빌론, 뭐 아시리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리아. 네. 그래서 그런 제국들의 경쟁을 뚫고 일어났던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이게
축구팀의 비유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올스타 드림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르시아가요? 예. 그러니까 돈이 일단 엄청 많아요. 네. 그쪽 지역에 있는 뭐 각종 자원을 다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엄청 많고 터키에서부터 저 이란 저 동쪽 끝까지 거의 뭐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 접경지대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모인 용병들이 다 있습니다. 지단, 호나우도, 뭐 베캄, 많이 들어본 용병, 피구, 예. 뭐 이런 급의 용병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올스타 드림팀급의 군대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저 왼쪽 끝에 아주 옛날에는 해적질하면서 먹고 살던 나라가 있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 그리스 반도의 지중해 쪽에 이 친구들은 원래 해적질이 이제 무역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 국가가 형성되면서 뭐 민주정이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가 막 번성하고 그때 당시 얘기예요. 영화 300 그렇죠. 시대구나. 영화 300의 시대입니다. 영화 300 보면은 페르시아인들이 좀 그렇게 나오던데. 실제로는 아니지. 뭐 실제로는. 원래 오히려 야만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페르시아 쪽이. 근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최신 선진 기술과 문명이 다 있던 도시고 오히려 그리스가 저 시골 동네 깡촌 애들이야 거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긴 하더라고요. 응? 스파르타 사람들이 옷 입은 거 보니까 다 헐벗었어. 좋았어요. 그리스가 원래 땅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예요. 그쪽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가기도 힘들고 굳이 갈 이유도 없어 사실 페르시아가. 그랬구만. 근데 한번 들어갔다가 크게 한번 당하죠. 예. 그래서 페르시아가 일단 그리스에서 물러났는데 이때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는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대판 싸우던 시절입니다. 페르시아 물러난 다음에. 그렇죠.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서 네.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우죠. 이 과정에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점점점 쇠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리스 반도 북부에 한때는 야만족이라고 완전히 개무시당했던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라는 왕자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구나. 예, 필리포스 2세. 이게 반신반인이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시죠. 예. 그래서 359년에 기원전 359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볼모로 그리스에 잡혀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니고 마케도니아 왕의 막내 아들인데 이게 테베라는 지역에 당시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렇게 센 데가 아니었지 원래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소국가였는데 그 왕의 막내 아들이 볼모로 끌려가서 거기서 몇 년 정도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방 도시 같은 그쵸, 데지. 네, 지방 소도시. 그래서 사실 마케도니아나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 문화를 그렇게 그리워했대. 그렇죠. 거기가 서울인 거야. 네. 그 근처에서는 또 아테네나 이쪽이 잘 나가는 대도시니까요. 필리포스가 근데 이 볼모로 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 테베에 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 되게 여러 가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의 어떤 군사적인 전략, 전술이라던가, 뭐 외교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한 3년 정도 잡혀가 있다가 형이 원래 왕이 되었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전쟁 중에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마케도니아의 왕에 갑자기 올라서게 되죠. 예. 근데 이후에 필리포스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기르면서 그리스 반도 전체를 좀 통일하게 됐는데요. 그래요? 예. 필리포스의 군사적 업적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필리포스의 어떤 군사적 업적이나 기술이 사실 다 알렉산드로스한테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쟁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아주 옛날 선사시대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선사시대요? 예. 몽둥이로 뭐 휘둘르고. 몽둥이로 휘둘르겠죠. 그렇죠? 최 사장이 죽창. 오큘러스 리프트를 누가 훔쳐갔어. 알고 봤더니 옆 동네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끌고 가갖고 야 나와 이러겠죠, 그렇죠? 내 여자친구 내놔. 내 여친 내놔. 네. 근데 특히 이때 전쟁은 1대1로 맞짱 뜨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빵끼리 나와가지고 야 너네 학교장 나와라 해가지고 한 방 딱 떠서
승패를 결정짓는 거죠. 삼국지 일기토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기토를 뜨는 겁니다.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 깡 선생이 설명했던 그런 방식. 뭐 그런 것도 있죠. 일렬로 쭉 서가지고. 예. 영웅들이 나와서. 근데 군대가 이제 체계화되고 군사 무기 같은 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1대1 중심의 전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양상 자체가. 그래서 영화 속에 막 고대 뭐 전쟁 같은 거 묘사한 영화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300 같은 거 혹시 생각을 해볼까요? 300. 양쪽 진영이 마주 쓰고 있어요. 수천 명이 마주 쓰고 있으면 전쟁이 보통 어떻게 묘사를 하죠? 영화 속에서는 영화 속에 잘생긴 남자들이 일단 칼을 뽑죠, 그죠? 그죠.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화려한 무예를 뽐내면서 막 앞으로 찍고 뒤로 뚝 찍고 막 제주 넘기 하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화려하게 장검을 휘두르면서 돌진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돌진했다가는 3초 만에 직사입니다. 왜? 예.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막무가내 일명 닥치고 돌진이죠. 닥돌을 막아낼 수 있는 진영들이 개발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예, 이미. 그래서 병사들이 딱 진을 짜가지고 옵니다. 보병들이 방패를 들고요. 300에 보면 간단하게 묘사가 되죠. 그렇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쪽엔 창을 듭니다. 그리고 따닥따닥 붙습니다. 네, 그리고 창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한 2m에서 3m 정도짜리 창이라고 그래요. 김도 이 정도 되는 거죠. 야, 그걸 싸울 수가 있나? 네. 멀리서 못 오게 하는 건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 8열에서 16열짜리 보통 이렇게 횡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하열을 맞춰서. 예, 오하열을 맞춰서 창이 한 앞에서 한 3명까지는 앞으로 이렇게 창을 내리면 사거리가 닿습니다. 예. 너무 기니까. 창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고슴도치처럼 되는 거예요. 예. 방패 뒤에 숨고요. 방패 뒤에 숨고 오하열을 맞춰서 창을 앞으로 샥 내밉니다. 그럼 고슴도치처럼 됩니다. 그러네. 거기에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가 혼자 뛰어든다고 해도 그거는 바로 직사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니까. 네, 고슴도치에 자기 혼자 뛰어드는 겁니다. 이런 진영을 이제 팔랑크스라고 그리스에서 불렀다고 그래요. 팔랑크스? 예. 그리스에서 만들었던 어떤 보병 방진의 대명사를 팔랑크스 진영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 진영. 고슴도치 진영이에요. 핵심은. 그래서 방패랑 창을 든 다수의 병사를 밀집 대형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요. 대열을 유지해가지고 방패로 서로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죠. 거기에 창을 앞으로 슉 내미니까 빽빽하게 창들이 꽉 차는 거예요. 5개 정도, 5열 정도가 나가고요. 당시에 그 그리스에서 썼던 팔랑크스 창이 아마 4m 가까이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었어요. 4m짜리는 좀 나중에 개발된 창이고, 예. 점점 길어지는구나. 그렇죠, 점점 길어집니다. 아이폰 6, 7, 8처럼 그렇죠. 점점 길어지구나. 그리고 이런 팔랑크스들끼리 이제 맞붙을 때는 창이 길어야 유리하거든요. 먼저 꿰뚫어 버릴 수 있으니까 적을. 그렇다고 10m짜리를 두게 되면 쳐지게 되고. 근데 무게도 상당하겠네요. 그거를 굉장히 무겁죠. 한 손에 방패를 한 손에 그 되게 긴 창을 들고서 하기가 기다리면 애들이 어려웠을 지치지 것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느릿느릿할 거 아니야. 한창 무거운 이렇게 이걸 중보병대라고 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장비들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를 갖추고 싸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1시간 이상하면 퍼지는 거야. 힘들어.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게임 중단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양쪽 선수가.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닥치고 돌격을 하게 되면 양쪽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은 고슴도치처럼 창을 쫙 내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야만인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피해서 뒤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그 고슴도치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옆으로 쫙 펼쳐져 있죠. 많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되게 혁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전술 자체가 정면에만 강해요. 그렇죠. 옆에랑 뒤에 굉장히 약해요. 창이 약합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주기 위한 예비대들이라든가 경보병대라든가 기병대들이 이제 옆을 막는 뒤에서 좀 막아준 거죠.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닥치고 돌진하면은 돌진하다가 사람들이 엄청 뛰어오잖아요. 그럼 앞에서 멈출 수가 없잖아. 뒤에서 밀어내니까. 무서워서 멈췄는데 뒤에서? 네, 뒤에서 또 밀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 진짜 끔찍한 광경이 그렇구나. 꼬치구이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군요. 예. 고슴도치에 꽂히는구나. 이게 팔랑크스 방진이 굉장히 강력한 방진이에요. 조건은 일단 대열이 딱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틈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없어야 되고 설사 맨 앞에 있는 친구가 뭐 화살을 맞거나 투창 공격에 쓰러졌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또 끝이죠. 예, 방패를 들고 창을 앞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진영을 유지하면서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되면은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너무 느릴 것 같은데. 군대 같은 사열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분들은 그게 다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 맞춰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 왼발 막 이러잖아요. 왼발. 예. 다리 바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틀리면은 대열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빡세게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또 성큼성큼 걷지도 못했죠. 그 상황에서는 창을 내밀고 있고 방패가 있고 서로를 가려줘야 되거든요. 성큼성큼 걸으려면 이제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가든지 아예 버티고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올 때까지. 근데 만약에 양측에서 똑같은 이제 진법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진법을 구사하면 어디가 더 인원이 많은 쪽이 승산되는 건가요? 그럼 두 진영 다 팔랑크스로 구사하는 경우에 전쟁 양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런 싸움이 되는군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양쪽 다 방패를 들고 서로를 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붙어서. 네. 그 상황에서 뒤에 있는 창 든 사람들이 이렇게 창으로 푹푹푹 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방패지기들은 방패를 들고 서로 밀어대는 거예요, 계속. 그렇구나. 그래서 힘에서 밀리거나 좀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해서 대열이 무너진다. 아, 그럼 이기는 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열이 무너지면 사이를 파고들면서 막 찌르고 도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도 몇 번은 언급했었지만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대까지도 아니고 중세까지 포함해서 그 대열이 흐트러지기 전까지는 잘 안 죽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상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패를 했다고 해봐야 몇백 명, 정말 많아봐야 몇천 명 정도 사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면 등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의 일방적인 사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중보병들끼리 팔랑크스 진영을 짜고 방패 밀기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또 변수가 발생하는 게 아까 그 최 사장이 계속 말했던 것처럼 돌아가는 거. 아, 그렇죠. 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병대라든가 아니면 좀 가볍게 옷을 입고 있는 경보병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뒤로 돌리든지 해서 플랑크스 진영의 배후나 측면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구만. 예. 그럼 또 그 방어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즈 탱크만 있으면 안 되니까 마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글링이 붙는 걸 막아줘야죠. 그렇지. 필리포스가 마케도니아에 바로 이 팔랑크스 진영을 제대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예. 필리포스 2세가 테베에서 이 진영을 제대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돌아가서 자기 왕국의 군대한테 팔랑크스 진영을 도입을 하고요. 내가 고슴도치 보고 왔다. 그렇죠. 고슴도치 부대. 강력한 중보병대를 운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름도 멋있게 붙여놨어요. 페제타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아까 독실님이 간단하게 언급했던 4m에서 5m가 넘는 장창입니다. 그러니까 6m 육박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름이 사리사라고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이거 한 2m에서 3m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4m에서 5m짜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한 2층, 3층 건물 가까이 될 겁니다. 2층 건물을 넘어가고. 그걸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고 갔지? 옆에 끼는 거죠. 옆구리 쪽에 이렇게 껴야겠죠. 평소에는 이렇게 높이 들고 다니다가 깃발 들고 다니듯이 전투의 순간이 오면은 가까이 오면 앞으로 쓱 내리는 거죠. 사진만 봐도 지려요. 이거는 끔찍합니다.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야.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 이걸 보면 전쟁 중에. 아니 나는 그 고슴도치라 해서 멍청한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저 뒤에 5열 탱크네 탱크. 그렇죠. 탱크입니다. 탱크. 저 뒤에 5열까지 앞으로 창을 내릴 수가 있었대요. 5열까지. 네. 그럼 진짜 빽빽하게 창이 쫙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네, 그림 같은 걸 누가 또 올려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근데 이 당시에 투석기 개발 안 돼 있었나요? 제 생각에 되게 큰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를 무너뜨리면 그냥 진영이 파괴되잖아요. 그럼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 막 튀어나오고 사실 장거리 무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게임 위한 생각해보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게임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돌을 던지는 거는 무조건 이건 이길 수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 팔랑크스를 이기게 되거든요. 그리스의 팔랑크스를. 로마의 군단병들이 그 방법도 투석 창을 먼저 던져요. 그래서 틈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투석 창. 창이 길다는 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대신에 더 많은
그렇죠. 밀집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창이 길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이가 열렸어. 그럼 사람이 들어가면 그 창 사이 들어온 사람을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조그만 이제 일단 들어오면 조그만 검을 가지고는 있죠. 보조 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척용 창을 던져가지고 몇 명을 무너뜨려서 그 다음에 아직 빈틈이 메워지기 직전에 빨리 글라우디우스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글라디우스? 그 로마 애들이 들고 있었던 검 있잖아요. 네, 로마 근단병들의 그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죠. 예. 그것 나중에 한번 하면은 깡선님이 해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사람들도 평지에서는 팔랑크스를 이긴 적이 없어요. 네. 워낙 천하무적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에서는. 근데 그림만 봐도 천하무적 같지 않아? 이걸 어떻게 이게? 나는 나 웃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섭구나. 그림 보니까. 부대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정말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 잘 된 부대랑 한 방 붙으면 거의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했듯이 로마 군단병이 최강이긴 했는데 평지에서는 거의 못 이기고요. 산악이나 이런 데 플랑크스가 평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걸어가는데 앞에 뭐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보통 이깁니다. 박살을 냅니다. 예. 어쨌든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팔랑크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4m에서 5m짜리 장창, 사리사라고 하는 장창을 개발을 했고 가로 세로 16명이 서 있는 정사각형의 대형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사각형 대형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좌양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의 각도를 확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위로 들었다가 위로 들어서 좌양좌 하면 확 각도가 바뀌죠. 내가 그러니까 옆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면으로 그럴 수도 있구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겠네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필리포스의 두 번째 업적은 기병 활용하는 전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에서는 기병들을 그렇게 메인 전력으로 활용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이쪽 애들은 전술이 아직 발전이 안 돼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는 역사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병을 운영하려면 기병은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귀족들급의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만 겨우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사회는 그 자유 시민들이 중심이 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방패랑 창은 자비로 마련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중보병들이 발달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군인이 되는 거죠, 시민들이. 근데 말 살 돈은 없는 거야. 말 사기도 싫은 거야. 그렇죠. 내 말 국가를 위해서 바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강력한 국가가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거나 그럴 만한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구만. 말을 풀어놓고 키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없죠.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예를 들면 페르시아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세 이제 기사들이 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기사가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영지가 있는 사람들만 기사가 되게 됐잖아요. 나중에. 그렇구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도시국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투성이었던 아테네에서는 기병이라는 게 발달하기 힘들었죠. 부의 축적이 누가 부를 독점해야지. 그렇죠.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구나. 예. 이 기병이라는 게 좀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고대 전쟁터에서는 거의 탱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탱크. 기병대가. 네. 왜냐면 말 자체가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몇백 킬로 나갑니다. 그렇지. 사람이랑 같이 타면 거의 한 반톤 정도 된다 그래요. 500kg. 500kg 가까이 되니까. 근데 이런 무게를 지니고 5배. 5배. 시속 한 50km, 60km로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치이면 거의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그냥. 차에 치이는 거죠. 그때는 팔랑크스. 예. 이게 무시무시한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 돌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빠르고. 예, 한 60km, 시속 60km로 한 몇백 킬로그램짜리가 달려와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충격력이 엄청나죠. 엄청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핵심적인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그 기병들의 차지라고 하죠. 차지 돌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팔랑크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해왔냐면 마구잡이로 싸우다가 우하열을 갖춰서 이제 방진을 짜게 돼서 팔랑크스를 하다가 그게 군단병한테 박살이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팔랑크스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편지를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기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창을 들고 있는 밀집 대형이 다시 나타납니다. 역사에. 그렇구나. 그러다가 다시 그게 깨지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돌을 던지면 되지 않냐. 나중에는 이제 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모여있다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제 기병이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그다음에 오하열을 맞춰서 있었던 것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러면서 점점 발전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양상 자체가. 역시
밀덕이었어. 라고 합니다. 인증. 아, 그래? 인증. 이 팔랑크스가 안 짜여진 군대는 기병이 가서 달려가서 부딪히면 끝나는 거야. 그렇네. 막 수십 명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거의 학살 수준의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몇백 명이 막 몇만 명을 학살하고 이런 실제 전투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창을 길게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뭐냐면 말이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거기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무섭습니다. 기병대는. 왜? 말이 달려가면서 창을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겠구만. 네, 날아가는 거죠. 아, 그러네. 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최 사장 뒤통수를 퍽 치는 거야. 정말 아니겠다. 손 진짜 아프겠다. 앞을 때리면 안 되나요? 하지 마. 때리지 그만 때려. 상상으로 좋아하지 마. 기병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력을 가지고 있고 역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동력이죠. 네,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상대방을 타격을 하거나 뭐 뒤쫓아가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필리포스는 중기병들을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파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무거운 무기들을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네, 필리포스의 군대 같은 경우는 3.5m 정도 되는 아주 긴 창을 들었다고 그래요. 기마병도? 그렇죠. 기마병도. 그 긴 창으로 어떻게 달려? 파리채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다니는 거지. 관훈장 수준인데. 당시 얘기 들어보면 그 군인들, 병사들의 그 뭐라고 할까 근력이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었던 것 당시 같아요. 사람들은 그 자유시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자신들의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무기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군사훈련을 엄청나게 했겠죠. 전쟁을 통해 얻는 것들도 많고 그게 하나의 명예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필리포스는 이 중기병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역사상의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하여 굉장히 유명한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그래요. 망치와 모루 전술이. 예, 망치와 모루 전술.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 그 이후에는 일반화됐어요. 지금은 누구나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앞에 정면에서 부딪혀서 서로 미는 수준이었는데 그걸 이제 바꿔서 이제 흔히 말하는 쌈싸먹기로 바꾼 거죠. 그렇죠. 쌈싸먹기입니다. 스타에서 쌈싸먹기. 보병과 기병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포위하는 거야? 예, 아까 말했던 중보병들이 방패를 들고 버텨줘야 됩니다. 일단 이 친구들이 여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와 모루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망치를 이렇게 내리칠 때 그 아래다가 받쳐놓는 걸 모루라고 불러요. 대장간 같은데 보면 이렇게 대장장이가 망치로 막 내려치잖아요. 뭔지 알겠어. 네. 그때 그 밑에 받침대를 모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쇠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칼을 놓고 막 두들겨갖고 이렇게 담금질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모루와 망치 전술이구나. 네. 망치로 내려치고 버텨주는 모루가 아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모루 역할을 하는 중보병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줘야 돼요. 얘네들은. 수비적인 역할이죠. 몸빵입니다. 몸빵. 팔랑크스 애들을 말하는구나. 예, 팔랑크스 진영을 짜고 몸빵을 하고 있으면 기병대들이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틈이 무너진 틈을 타고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측면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긴 창으로 달려와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은.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보면 이제 상대방 진영이 슬슬 깨지기 시작하죠. 이 돌격하는 것도 재밌는 게 말이 돌격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하려면 좀 거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20m에서 한 50m 가까운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가속되는 시간이. 가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한번 우르르 몰려가서 퍽 치죠. 네. 그러면 일부가 밀려날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좀 이렇게 깔짝깔짝 싸우다가 다시 조금 거리를 떼요. 그렇죠. 아무리 말이라고 하더라도 보병들한테 둘러싸이면 끝이거든요. 끝이죠. 말이 그렇죠. 찔리면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른 치고 또 빠지고. 치고 살짝 빠졌다가 또 우르르 달려와서 드라군도 저글링이 칩니다. 뒤집었으면 그렇죠. 움직이면서 무빙샷을 때려야 되죠. 그렇죠. 무빙샷을 하는 겁니다. 무빙샷.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 기병들도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휘관이 이 기병대를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병대가 상대방 보병의 뒤를 잡으면 그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를 가기가 힘든 게 일렬로 횡으로 늘어서 있는데 당시에 이제 몇만 이상이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킬로가 되는 미터예요. 거예요. 몇백 미터 몇 킬로까지 될 수 있는 거죠. 돌아가기 힘들구나. 돌기 힘들어요. 그 동안에 이제 모루 역할 하는 애들이 무너지면 끝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돈다고 해서 적도 기병이 있잖아요. 그럼 네. 우리 기병이 돌아가는 걸 견제하기 위해 적의 기병도 같이 돕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야, 그렇구나.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 양상이. 그래서 만약에 기병대가 뒤를 잡는 순간 얘네가 이제 망치가 돼가지고 계속 돌격 러시를 하는 거예요. 푹 치고. 그러니까 이제 무너져서 끝나는 거죠. 이거를 이 전술을 성공시키려면 일단 보병이 버텨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말을 아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기병대들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기병이 필요하고 플러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기병대가 어디로 우회할 거냐 아니면 어느 지점을 타격할 건지를 결정하는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친구가 전장을 잘 살피고 있다가 야 저기 빈틈이 있으니까 우리 기병대를 절로 돌리자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았을까? 그러니까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산 위에서 오히려 지휘관이 산 위에서 이렇게 수신호로 깃발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바로 밑에 사람 갈구면 됩니다. 야, 똑바로 안 해. 쟤네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연락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17세기,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6, 17세기 아니 심지어 참호전이라고 하는 1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그럼 전술을 짜갖고 아래 장교들한테 내려보내요.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안 된다면 자유도가 주어지고 알아서 그걸 잘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 일반 사병들 같은 게 무너지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그나마 자유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쟁 기계들이고 말하자면 상비군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징집돼서 온 애들이야. 그냥 농민들인데 그냥 무기 하나 주고서 들려보냈어. 그런 애들은 제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전쟁 양상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끝장나는 거죠. 장군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그쵸. 도망가면 되죠. 들리지도 않을 거고 뭐라고? 실제로 말이 막 달려가니까 그 뽀얀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피어오를 거고. 전쟁터에 먼지가 또 장난 아니죠. 엉망진창이야겠구나. 개판이 된 상황에서 연락 체계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들을 성공시키려면 진짜 빡세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진짜 빡세게. 필리포스가 그걸 해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 갈구는 사람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왠지. 이 전술을 활용해서 그리스 본토를 다 박살을 내버리죠. 네. 원래는 야만인이었는데 야만인이라고 무시당하던 동네였지만 마케도니아의 이 필리포스 2세가 이 망치와 모루 전술을 들고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아테네를 점령했구나. 그래서 결정적인 전투가 기원전 338년에 있었던 카이로네아 전투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에서 제일 좀 잘 나가던 도시 국가가 테베였습니다. 테베가 스파르타까지 박살을 내거든요. 한번. 예. 제일 잘 나가던 도시 국가였는데 이 전투에서 마케도니아의 정예 중기병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예.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16. 오, 비슷했는데. 그죠? 18살입니다. 좋아. 왠지 질문을 보니까 못 맞출 줄 알고 질문들을 하는데 다 맞춰. 몰라. 고등학교 한 2학년? 야, 이쯤 된다고 봐야죠. 16, 18 이렇게 나온 거죠. 18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예 중기병을 이끌고 내 나이네. 뭐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예 실력이 엄청 뛰어난 친구. 사장 리처드랑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날까요? 다이다이 시키면 사자왕의 한 표. 진짜로? 개인적인 어떤 다이다이 능력에 따르면. 진짜? 그 정도였어? 사자왕이? 사자왕 지난번에 들어보면 레전드는 레전드예요. 혼자서 그렇죠. 수십 명을 그냥 여포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구만. 일단 무예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 중에 하나가 상대의 그 진영의 빈틈이나 이런 걸 정말 잘 찾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 타이밍이 아니면 안 되는 타이밍에 정확히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가서 기병대를 돌격시킵니다. 임요한 생각나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스타 볼 때 임요한이 그랬잖아. 그렇죠. 칼 같은 타이밍, 몇 초 안 되는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갔잖아. 저기 딱 벌어졌어. 그 순간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후면이나 뭐 핵심 단지를 타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로네아 전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어요. 거의 살아있는 기병 컨트롤의 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구나. 예, 기병 컨트롤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 싸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도 잘 싸웁니다. 자기도 잘 싸워요. 왜냐면 지휘관이 뒤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연락을 수시로밖에 못 하는데 아니 말 타고 차징하면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저기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후퇴하라고 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직접 갔죠,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직접 제일 앞에 서서 달렸어요.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야. 날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구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임요한이 게임 속에 들어가서 마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따라와. 그렇지. 거기서 전투와 지휘를 같이 하는 겁니다. 대단한데. 무시무시한 거죠.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 어떤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좀 출생에 약간 그 컴플렉스가 있는 학생이라고 할까요? 어린이였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어머니가 마케도니아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네, 어머니가 올림피아라는 여자였는데 좀 그 이민족의 한 변방에 있는 이민족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랑 사랑에 빠져서 눈이 맞아서 둘이 결혼을 하고 알렉산드로스를 낳았죠. 그러면 마케도니아도 당시 그리스에서 시골이었는데 거기보다 더 그 옆 동네 깡촌. 옆 동네 깡촌에 아직 이장 딸 분수 딸 정도. 아, 그랬구만. 예.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올림피아라는 여자가 좀 성격이 좀 이쁘긴 이쁜데 성격이 좀 잔인하고 좀 이상한 좀 사이비 종교 같은데 빠져 있었다는 설이 있어요. 매력적이다. 예? 뭔 말이야? 이쁜데 잔인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열렬하게 사랑을 했는데 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 필리포스랑. 특히 겁먹었어. 전설에 따르면 작두 타고 막 전승에 따르면 올림피아 왕비가 커다란 아나콘다 같은 뱀이랑 침대에서 뒹구는 것을 이 왕이 목격했다. 라는 설이 있어요. 싸운 거 아니야? 힘이 좋은 사람. 매력적이다. 커다란 뱀. 근데 이 뱀이라는 존재가 사실 고대에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었거든요. 네. 특히 막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주로 그 얌체 같은 제우스 신이 뱀으로 변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막 여자들을 이렇게 후리고 다니고 막 이런 전승들이 있는데 뱀 뭘 때리고 막. 그러면 이런 전승이라고 하는 건 물론 전설이겠지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교활한 누군가를 침실로 끌어들여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네요. 네. 상징적일 수도 있겠네요. 상징적일 수도 있고. 상징이겠지 설마. 19세. 진짜라고 생각했네. 19세. 그만해. 근데 재밌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제우스가 뱀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럼 알렉산드로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만해.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그 말하는 거구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낳기 전이에요? 네. 알렉산더를 낳기 전에. 네. 아나콘다랑 이제 그 1대1 다이다이 뛰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전승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알렉산더가 일부러 만들어낸 걸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끊임없이 자기가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주로. 얘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 나중에 보면 아는데 나중에 나올 거야. 근데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얘가. 너무 빨리 요절하죠. 파라오 느낌도 나고 자기 신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부세필로스라는 아주 사나운 말을 길들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꼭 영웅들은 사나운 말을 길들이더라. 굉장히 사나운 말이었는데 알렉산더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패기나 자신감이 남달랐겠죠. 체력적으로도 잘 발달돼 있고. 자기가 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찌지봉이었어. 제일 신력했어요. 그냥 아무나 맞겠지. 근데 이 말이 너무 난폭한 말이 이제 이렇게 아버님이랑 다 있는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좀 이 가격에 가져가시라 그랬더니 너무 난폭한 거야. 알렉산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태양 그림자 때문에 말이 놀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머리를 풀었습니다. 맞아요. 위인전에서 그리고 거기 올라탑니다. 근데 이 미친 말이 막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몇십 분 동안 한 끝에 진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 부세필로스라는 말이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에마가 됩니다. 부세필로스. 이후에 전쟁터에서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사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 자체가 이 말을 다루는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켰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병대를 운영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인 거죠. 사실 몽골이 13세기 가면 이렇게 잘 나갔던 이유가 기병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경기병이었는데 그 기병의 기동력을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특히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데 미친 실력입니다. 이게. 몽골이. 몽골이. 눈도 그러니까 좋고. 그렇죠. 눈도 좋잖아요. 그래서 몽골 군기병대랑 싸우면은 되게 짜증나요.
계속 치고 빠지고 하거든요. 화살로 쏘고 네, 도망다니고. 네. 화살 쏘고 근접해서 화살 쏘고 튑니다. 3바퀴 와서 또 쏘고 튀고 계속 그럽니다. 근데 거의 짜증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그쪽에서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만약에 천천히 잠식해 들어왔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전술이 당연히 개발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소식을 들었어. 우리 도시 자체가 망했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도시 망하고 며칠 안 돼도 그 다음 도시가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뮤탈리스크 한 부대 빨리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쭉 이제 순회 공연하는 거죠. 이게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비유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만찬하게. 게임 자체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다. 그래요? 요즘 그런데 지금 그 기병대를 운영했다라든가 어떤 이런 중기병들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방어 목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두고 있을 거면 계속적으로 정복 사업을 해갖고 끊임없는 노예들이 생산이 되고 계속적으로 약탈을 하고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아니면 얘네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강력한 기병을 포함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정복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칸트가 그 상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나? 그죠. 상비군 영국 제도를 평화론에서 그렇죠.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전쟁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 얘기구나.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뛰어난 승마 실력을 어렸을 때부터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과외도 받습니다. 부모님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어렸을 때 좀 큰 도시에 가서 살았었잖아. 볼모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거기에 대해 약간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이한테 역대급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죠. 지난번에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16살 때부터 3년 동안 야, 이제 우리 아들 공부해야지 중3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모셔왔어. 무려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빙합니다. 선생님 오셨어. 네, 선생님 누군데요?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학부터 해보자. 존나 무섭다. 예전에 인터넷에 그 사진 같은 거 봤는데 네. 역대급 과외 선생님 광고했는데 그 아인슈타인 광고가 있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아인슈타인의 네네. 그 개인 과외 교습 광고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약간 당시에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역대급인 거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필리포스 왕이 아시네. 그리스를 거의 다 먹어버렸던 상황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 가서 초빙을 해온 거죠. 예.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1대1로 강의를 받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그렇죠. 주로 이제 아주 철저한 관찰을 통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신중하게 어떤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 보구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장터에서 발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전장터에서도 체계적으로. 아주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사전 정보 조사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막 나누자면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형이상학적이고 예. 이상적인 것을 추구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기원이잖아요. 예. 현상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경험주의적인.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죠. 스승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견해가 대비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괜히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 여담이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 전략 짜는데 거의 미친 듯이 매달립니다. 거의 덕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맞아. 네. 나중에 자기가 신이니까. 네, 남자도 좋아했고 그랬어요. 근데 네. 동성 친구가 제가 봤을 때 애인인데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는 동성 연인이 없으면 뭐 이상한 거니까 그치. 오히려 권장을 하기도 했고 사실은 이제 일종의 시종들 같이 예. 내가 귀여워하고 내가 키우는 그렇죠. 일종의 나의 제자 같은 애를 맞아요. 뭐 말하자면 우리를 따지자면 뭐 고추 만지기 놀이하고 놀고 예? 어린애 옛날에 그러고 할아버지들이 요즘에 할아버지들이 그런다고. 고추 한번 보자 얼씨구. 할머니들이 막 그랬었잖아. 아웃사이드 옛날에. 저번부터 발 그것도 빨고. 있고 저기 전장터에서 같이 전우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방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정말 옆에 빽빽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서로를 엄청나게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야 너네들 전쟁 나가 뭐 그렇게 잡아와갖고 얘네들한테 전쟁을 나가라면 걔네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앞에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뒷사람이 자기 죽을 거 알면서 앞으로 나가서 창으로 벽을 만드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냐면 이 방진 자체가 오른쪽으로는 창을 들고 있고 왼쪽으로 방패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오른쪽이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은 창을 들었고 오른쪽이 그렇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오른쪽에 있는 병사의 왼쪽
팔에 든 방패 옆에 숨어야 돼요. 내 빈 오른쪽은 오른쪽 병사의 방패 뒤에 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 사람은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실제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계속 점점 군대가 붙는데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평등한 거, 누구나 죽으면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리스에서의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하고. 그 안에 사랑의 힘이 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랑. 군대도 있었어요. 동성 그 남자 동성애자들로 이루어진 군대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테베의 신성 군대라고 있습니다. 한 150상 정도의 부대 커플들을 안에 내 연인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지켜주고 싶지. 그렇지.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하겠죠. 테베 최정예군입니다. 그게. 그렇구만. 이게 실제로 플라톤 향연에 나오거든요. 군대를 사랑하는 연인들로 구성하면 강하게 싸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개까요, 플라톤. 아, 그래. 한국도 그 이제 사람들 입대할 때 여자친구랑 같이 입대하게 하는 것도 한국의 전투력을 위해서. 화랑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맞나요? 화랑도 사실 그 안에서 약간 그런 네네, 얘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코드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TV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브로맨스 하면서 사실 이제 동성애 코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남자들끼리 약간 이상한 그런 것들을 굳이 또 몰아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동성끼리 봐도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되게 잘 연마되어 있고 또 호기로운 성격이고 전쟁터에서 잘 싸우고 이런 걸 보면 실제 군대를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실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1대1이어서 직접 하니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계속 옆에 살을 맞대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땀 나고 짜증 나고 근데 그 전쟁 드라마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것도 보면 같이 그러니까 생사를 같이 했었던 그 부대원들끼리 어떤 끈끈함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굳이 동성애 코드를 넣지 않더라도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부대원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근데 당시에는 정말로 창을 들고서 내가 옆 사람의 방패에 기대야 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땀 냄새 맡으면서 그 상황에서 장시간 노출돼 있다 보면 그거를 뭐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 어떤 사랑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게 굉장히 강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클레이토스라고 예, 동성 친구였는데 같이 전장터에서 항상 붙어 다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연인 관계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그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게 뭐 안 하면 이상한 거니까 그거는. 예. 어쨌든 근데 아버지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20살짜리 여자한테 반해요. 아, 네. 근데 그 20살짜리가 하필이면 또 마케도니아 귀족의 딸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순혈이네요. 마케도니아 순수혈통인 거예요. 이 둘이 결혼하면은. 그래서 그 낳은 자식이 진짜 사실은 순수혈통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20살짜리 마케도니아 귀족 딸한테 이름도 또 클레오파트라야.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우리의 그 클레오파트라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한눈에 반해요. 영웅들이 다 모이는 줄 알았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다 모이는 줄 알았어. 어벤져스인 줄 알았는데. 어벤져스인 줄 알았네. 참잖아. 우리의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하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어머니가 같이. 네.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 결혼식장 결혼식을 결국엔 올렸는데요. 파티 중에 어떤 장군이 이 결혼으로 인해서 마케도니아의 훌륭한 후계자가 태어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축사를 했대요. 개무시한 거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 바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화가 있는 대로 난 겁니다. 넌 내가 안 보이냐 하면서 술잔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예. 근데 술에 잔뜩 취했던 필리포스 2세가 그 장면에 또 화가 난 거야. 자기 지금 잔칫나 왜 분위기 흐리냐 이거였겠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알렉산더한테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테이블에 걸려갖고 자빠졌대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저분을 좀 보시라고 저분이 바로 페르시아랑 아시아를 정복하겠다는 분인데 테이블 하나 못 넘고 자빠진다고. 야, 이거는 거의 막장 드라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아버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과외 선생님으로 해준 효심이 없었군요. 위아래가 없. 그러니까 자기가 공개 신이라고 석상이었잖아. 다 사람들 다 있고 막 결혼식장이고 이랬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완전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방까지 시켜요. 근데 나는 아버지 편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거기에다가 그 20살짜리 그 여자 클레오파트라가 아들까지 낳습니다. 어이구.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으나 이상하게도 갑작스럽게 필리포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상하죠. 예, 아주 이상하게. 예.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다 통일하고 원래 필리포스도 꿈이 페르시아로 가자 이거였어요. 나는 짱이니까 이 동네에서 더 큰 리그로 난 가겠다. 빅리그로 가겠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행사가 있어서 파티를 열고 막 흥청망청 하던 중에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범은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예, 바로 추격돼서 잡혀서 죽었는데 편리하게도. 편리하게도 사실 이 암살 때문에 가장 이득을 본 게 사실은 알렉산드로스죠. 예, 알렉산더가 큰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음모론이 엄청나게 펴졌죠. 당시에도 이미. 그런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알렉산더가 사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나 알렉산더가? 그런 하죠. 설도 있고. 예. 어머니가 배우에서. 왜냐면은 이제 그 기원전 이게 356년인데 이때 알렉산더가 20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16학번이 16학번이 1호학번인가요? 예. 뭐 그런가 봐. 1호학번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구만. 1호학번.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랑 왕위 계승을 다투었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 그리고 그 아들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근데 이거를 태워 죽인 걸 어머니가 명령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관계가 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그래서 그런 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죽여야 됐고요.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나중에 반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순혈이 그쪽이다라는 어떤 그쪽을 지지하는 귀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어머니가 멋대로 한 일이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나는 의롭다. 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쇼맨십이 장난 아니야 이 사람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쇼맨십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아마 정치적인 것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치 천재 김알렉. 어쨌든 그 20살짜리 애송이가 왕위에 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네, 왜냐면 필리포스 2세가 워낙 뛰어난 왕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아들이 20살이래. 이때는 찬스다 하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요번 기회에 내가 왕 한번 해보자. 예, 그렇죠.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발립니다. 네, 알렉산드로스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또 친히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테베 같은 경우는 괜히 한번 이제 반란을 선동했다가 처참하게 발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테베라는 도시를 지도에서 없애버리죠. 그래요? 예. 테베 자체가 약간 그 기회주의의 아이콘 같이 이게 인식돼 있지 않나요? 전에도 그때 좀 그때 당시는 도시 국가들이 다 이제 그랬는데 테베가 좀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스파르타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오를 한번 잡은 거지. 야, 한번 붙자. 했는데 거기서 처참하게 그래서 도시를 다 박살내고 주민들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지도에서 예, 사라졌죠.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그리스 쪽에선 반란이 싹 사라진 거죠. 바로 아테네가 꼬리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바로 무조건 항복. 이렇게.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배경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네. 본격적으로 알렉산더가 왜 천재인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남다르긴 한데. 왜 신인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네. 예, 잠깐 쉬시죠.